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단원 4번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배울 거고요. 네, 이 파트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사의 서양사를 특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배울 파트는 현재 그 1단원이 고대 지중해 세계인데요. 유럽의 고대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문명사를 배우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대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 로마를 배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헬레니즘 세계였고요. 그래서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그리스, 두 번째는 알렉산드로스를 비롯 그 대명사로 하는 헬레니즘 세계, 세 번째가 이제 로마인데요. 로마는 워낙 이제 역사가 방대하다 보니까 로마는 이제 뭐 왕정 시기, 그 다음에 특히 공화정 시기, 세 번째는 제정 시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고요. 1단원 고대가 끝나면 이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고대 그리스를 볼 건데요. 자, 그리스에 되게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엑스 오리엔테 룩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건 라틴어고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빛은 동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리엔테가 바로 오리엔트, 동방을 의미하고요. 룩스가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배웠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가느냐? 너무나 시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고도하게 발달된 문명은 유럽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스스로 얘기하는 빛은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가 먼저니까 그리스 문화의 첫 번째는 이 아시아에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그래서 동방에서 넘어왔다라고 서양 사람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의 그 방향성에 되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동방에서 되게 좋은 물건들, 선진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요, 이 아시아, 현재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터키죠, 현재는. 이 지역에서 넘어온 그 문명이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그리스로 가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 바다를 타고요, 섬으로 들어가요. 이게 미노스 문명 또는 우리가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 섬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가 크레타 섬.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본토로 가지 않고 섬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명하자면 크레타 문명을 갔다가 이제 미케네 문명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이 여기 바다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이거를 에게라고 합니다. 에게. 네, 에게 바다.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이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이걸 묶어서 에게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명 가운데. 그래서 에게 지역에 있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크레타 문명도 있고 미케네 문명도 있고 이 사이에 여하튼 간에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얘네가 파괴된다는 얘기도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다크에이지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이 지역에 땅을 파봤더니 뭐가 나오냐? 나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그리스 되게 유명한 신화 이야기라고 신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역사적 사실로 할 수 있는 게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신화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이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스의 시대거든요. 이 폴리스 시대는 도시국가를 의미하고요. 이 폴리스 하면 너무 유명한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얘기인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얘기는 이 다크 에이지 다음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파괴된 이후에 암흑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 폴리스는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이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그 대표적인 도시국가 몇 가지만 알자?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조금 떼보자면, 미케네 문명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미케네 문명 하면 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네,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예, 트로이 전쟁이죠. 너무 유명한. 그래서 미케네와, 여기 미케네 문명이, 미케네가 있고, 트로이가 있고, 네, 여기 체크되어 있죠. 이거 사실은 옛날 속에 서사시예요. 옛날에 이 사이에 다크 에이지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를 이야기한 노래가 있었어요. 서사시인데 말 그대로 문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 그냥 없는 얘기겠지 다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가 네, 트로이가 있던 거죠. 왜냐면 시를 봤더니 누가 봐도 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자기 부인을 이 트로이의 왕자가 데리고 갔잖아요.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러한 시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누가 역사적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속에도 누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영웅이 아킬레우스가 나오죠. 네, 아킬레우스. 엄마가 그 연못에 담갔으면 그 부분은 이제 뭐 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전사라 워리어로 크게 되는데 엄마가 잡았던 그 발목 부분 연못 담궈야 되는데 그 발목 부분만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결국에 약점이 됐고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케네를 대표하는 아킬레우스랑 그 다음에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에 있는 그 아가멤논의 왕비를 구하려고 찾아갔다. 이게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유명한 트로이 목마로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쵸?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트로이 목마로 결국에는 미케네가 트로이를 파괴하고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트로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으면 영화도 보고 했을 텐데 이 저작권 때문에 여기에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런 점 조금 감안하시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미케네와 관련이 있더라. 근데 이게 서사시가 뭐냐? 이 사람이 만든 서사시예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작품에 실려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 말고 오디세이아라고 해서 이 작품도 썼어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미안합니다. 호메로시가 아니고 호메로스죠. 네, 호메로스가 남긴 이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뒤에 다 나올 거예요. 이러한 작품이 실제로 사실이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트로이가 진짜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팩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의 그 이야기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도 미리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 다음에는 다크 에이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볼 거는 이때입니다. 폴리스. 그래서 그리스에 촘촘히 나타나는 그 도시국가들 폴리스가 등장한다. 폴리스는 하나의 나라를 의미한 건데 그 하나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요. 정말 자그마한 도시국가였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자체 때문에 그래요. 지형적 요소가요. 그리스가 되게 해안가 라인에 주로 평지가 많고 해안선에 굴곡이 많고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무슨 평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하면 이게 천안이 있잖아요. 천안 넘어가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가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천안이라는 도시 하나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가려면 산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가 배 타고 가면은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자체는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가 아니고 자그마한 도시국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표현을 폴리스라는 이런 단어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국가가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 네, 폴리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딱 두 가지만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를 배우고 있는데 자 폴리스의 구조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보도록 할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아테네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니?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하나의 폴리스고요. 자 그리스는 뭐가 많다? 항상 모든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는 대부분이 뭐가 많냐면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잘 올라갈 수 없는 이 산 꼭대기 공간은 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가 있냐면 신전을 만들어요. 네. 너무나 유명한 그 세계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리스의 그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 여기 나와 있죠. 네. 너무 유명한. 이게 아마 제가 아는 비율만 해도 황금 비율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학적으로 대표적인, 네, 그 그리스의 양식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러한 신전이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꼭대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뜻 자체가 성이에요. 성. 그래서 높은 산에 성을 쌓고, 당연히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거는 뭐 군사적인 요소가 있겠죠. 성벽을 쌓고 외적이 못 들어오게 막고, 높은 공간에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이곳을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든다. 그래서 신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더라. 대표적인 건축물로 파르테논 신전 하나 언급을 더 해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뭐라 합니까? 네, 아고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게요. 그래서 폴리스의 구조는 두 가지가 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다. 광장입니다. 아고라는 뜻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나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가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였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 도시에 있다. 다른 폴리스고 다른 폴리스다. 그러면 싸우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폴리스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들끼리는 헬레네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헬레네스가 아닌 사람들은 바르바로이라고 합니다. 바르바로이. 그래서 이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다른 국가, 다른 폴리스이지만은 그래도 이 4년만큼은, 이 날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고 진짜 전쟁하지 않고 스포츠전을 했다. 그걸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네,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러요. 올림픽 제전. 이게 당연히 지금 올림픽에 대한 기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식이 폴리스에서 나타나더라. 이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그 다음에 헬레네스,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까지 폴리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자,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나올 건데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씩 볼 건데,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네, 아테네를 볼 겁니다. 자, 아테네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배웠거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회 시간을 배웠지만 바로 민주정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를 알 거면 민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아테네의 발전 과정은 뭘 보는 거다? 바로 민주정의 발달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적어놨었고요. 근데 아테네 민주정과 현재 민주주의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네,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 수가 적잖아요. 아테네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국가. 그쵸? 아테네 사람들은 직접 민정이다. 그쵸?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뽑는다. 간접 민주정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정, 아테네와 그 다음에 현재인을 구분하는 건 직접과 간접이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구분해 주시고, 특히 우리는 아테네 하면 민주정을 배운다라는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테네도 첫 번째는 왕이 있었어요. 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있었는데 배우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포인트가 이 아테네 하면은 민주정으로 어떻게 발전했느냐라는 보기 때문에 그냥 왕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왕은 사라지고 귀족이 중심으로 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왕은 사라지고 왕정이 아니고 이제 귀족들이 운종을 하고, 근데 문제는 아테네는 이제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직접 정치를 하려면 바로 시민들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민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정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귀족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평민들이겠죠. 그럼 평민들이 왜 대체 갑자기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족이 내려가고 평민들이 올라가니까, 성장하니까 나도 정치 참여권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전쟁에서 옛날에는 귀족끼리 나와가지고 야, 너랑 나랑 붙어, 이렇게 싸웠다면은 지금 그리스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변화가 된 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중무장 보병이에요. 결국엔 시민들 하나하나가 뭉쳐서 전쟁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얘네 말로 팔랑크스라고 하거든요. 팔랑크스? 선생님 잠깐만 팔랑크스 하나 보여줘. 네,
이게 팔랑크스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방식이 팔랑크스가 되면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져요. 옛날에는 귀족끼리 싸우자 이거였다면 이제는 팔랑크스 정치가 되면 팔랑크스 전쟁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팔랑크스인데요. 팔랑크스. 아, 이게 아닌데. 네, 이게 팔랑크스인데요. 팔랑크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략이 하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화살 쏘면은 얘네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마치 거북이처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 이거기 때문에 이 팔랑크스 전투에서는 사람 시민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팔랑크스 형태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으로 뭘 요구합니까? 바로 정치 참여권, 바로 참정권을 요구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귀족이 갖고 있던 정치 권력이 어떻게 이제 시민들한테 가느냐,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정리했던 걸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금권정, 두 번째는 참주정, 세 번째가 이제 민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금권정 하면 기억해야 할 사람은 솔론입니다. 솔론. 자, 참주정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페이시스, 트라토스. 사실은 이게 묶어 있어야 돼요. 이거 사람 이름이 페이시스 트라토스입니다. 페이시스 트라토스 적혀있죠, 선생님이? 세 번째는 클레이스 테네스. 역시 사람 이름 하나고요. 네 번째가 끝낸 사람이 페리클레스. 그래서 우리는 페리클레스 시대가 민주정의 완성이다라고 정리를 해요. 페리클레스 시대가. 그래서 직접 민주정책 발달과 전 이게 다 정리된 겁니다. 아테네 첫 번째 솔론 금권정, 2번 참주정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했던 거고, 세 번째 이제 민주정으로 진짜 나가는 모습이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페리클레스, 네 번째가 페리클레스. 이게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볼 건데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 해볼게요. 솔론의 금권정은요, 말 그대로 금이 황금 글자예요. 이게 쇠금인데 금을 의미한 거죠. 골드. 금에 따라서 하자. 무슨 말이냐?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재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정치 권력 2장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주거나 주지 말자. 이게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게 솔론이에요. 솔론. 금권 정치.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불만을 가져.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왜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차별을 받으면서 정치해야 되냐. 그래서 솔론의 금권정은 일단 한번 개혁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불만을 샀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불만을 샀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혼란한 틈을 타서 이때 독재자가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는 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엔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래서 독재권을 행사하는 지배자 이름이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할게요. 페이시스 트라토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독재자잖아요. 독재자의 정치는 민주정을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 때문에 이 유명한 클레이스테네스랑 페리클레스가 등장할 수 있던 게 뭐냐면,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독재 정치잖아요. 이 독재가요 참 고마웠던 게 귀족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랑 권력이 비슷한 애들을 죽여야 되는데 걔네들 싹 숙청해버린 거야. 땡큐인 거지. 그리고 페이시스 트라토스 때는까지만 해도 독재가 유지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때는 참주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보구나 하고 밑에 사람들이 몰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개혁가가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정으로 나가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지방 사람들끼리 부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싹 뜯어버리자. 그래서 부족제, 바로 행정 중심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뭉쳐있는 거 꼴보기 싫다.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행정 중심, 거주 중심의 부족제로 바꿔버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편했다는 거. 시족을, 혈연 중심을 벗어나서 거주 중심과 행정 중심으로 나아간 걸로 개편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 회의가 바로 500인 평의회입니다. 500인 회의라고 해도 맞는 말인데 500인 회의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약간 500명의 국회의원, 의회 삘이 나타난 거죠. 이게 민주정치가 나달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마치 우리나라 국회처럼 국회의원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00인 평의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혈연 중심에서 나아가게 되고 그걸 이제 혈연 중심에서 극복을 하고 두 번째는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0인 평의회를 만들더라도 혹시나 또다시 페이시스 스트라토스 같은 참주정이 등장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무너진다. 그래서 얘가 고안한 게 바로 도편추방제라는 게 있어요. 도편추방제. 그래서 도편추방법은 말 그대로 도자기 파편이에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 파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편추방법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도편추방법인데요. 이렇게처럼 도자기 파편이에요. 이름 써놨죠? 이 이름이 일정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하는 거예요. 왜냐면 참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몰래 이름 파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넣어가지고 사람 표가 일정 수가 넘어가면은 얘는 쫓겨납니다. 10년간. 아테네 추방해요. 이 당시에 폴리스의 추방은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다라는 것도 알아두실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도편 추방법으로 클레이스테네스 이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이게 민주정의 독특한 방식이죠. 그쵸?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세 가지를 개혁한 사람 이름이 뭐다?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볼게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은 페리클레스예요. 왜냐면 이때가 아테네의 전성기이고 가장 힘이 셌고 그때가 민주정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왜 등장했느냐? 사실 선생님이 써놨죠. 여기다가 이거 써야 돼요. 이 사람 때는 시기가 하나 조금 지나가 있어요. 이때 아테네는 그 유명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깨부신 아테네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고 나서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아테네거든요. 이거 보시겠지만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한 도시도 역시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미 제국화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아테네 제국.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에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국익이 되게 많고 높고 그 다음에 되게 부유한 나라의 아테네다. 그리고 이때 페리클레스가 참주정치 형태를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도 않고 역시 어떠한 시민의 한 명으로서 민주정을 완성시킨다는 것도 알아두실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했길래 완성이라 표현하느냐? 자,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자,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가 전성이 되려면 한 가지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인의 모든 남자는 민회를 갈 수 있고 민회는 곧바로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요.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당제라고 합니다.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웃긴 게 예전에 말했던 민주정치에는 돈이 안 나왔냐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번 직접 민주정은 반드시 임명되면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제가 아테네 시민인데 야, 너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래. 내가 가야 되는데 웃긴 게 장관을 하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뛰는 거야. 누가 하고 싶겠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너 장관이래? 미안해,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페리클레스 시대 때는 모든 사람 남자가 성인 남자가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가 뭔데? 돈이 나와서 수당제여서. 그래서 수당제로 나왔고 이 사람들은 모두 추첨으로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뽑히면 너 갑자기 내가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테네 시장.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정의 멋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적어둘게요. 여성, 거류 외국인, 노예한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한계점인데 그래서 이거 한계점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한테만 이러한 정치 권력을 줬던 거고 이 참정권은 여성하고 외국인 노예한테 주진 않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당시에 노예는 당연한 시대였고 이 당시에 신분제는 당연한 시대였던 거. 고대예요. 그때 고대. 예, 그 당시에 신분제가 없이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못 볼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당시에는 선사시대 때 빼고는 평등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신분제가, 그 다음에 여성은 조금 아쉽죠. 여성이 사회에 못 나왔던 건 좀 아쉬운 한계점인 거고. 외국인? 외국인한테 입법권을 주는 사람 나라가 과연 흔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한계점에서 진짜 수긍이 되는 거는 여성한테 안 준 거? 이거 빼고는 외국인 노예는 만약에 이 당시에 어느 나라한테 민주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지 않았던 게 당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여하튼간 교가 적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참정권의 한계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페리클레스 시대까지 가야 아테네의 민주정은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실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테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배우죠? 네, 스파르타입니다. 아, 도편충학법 여기 있었네요. 아, 굳이 멀리 갔다. 괜히 구글을 봤네. 네, 여기 있네요. 네, 그쵸? 자, 스파르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좀 달라요. 스파르타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민주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가 독특한 나라가 얘네들은 군사정치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스파르타는 일단 도리스인이라는 사람들이 원주민이거든요. 도리스인이 원주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복민이 있고요. 피정복민이 따로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정복민, 그 다음에 얘네 전부가 피정복이요. 볼까요? 5%, 한 6%가 정복민, 얘네가 시민이고요. 나머지 94%가 피정복민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95%한테 시민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5%가 짜져 있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테네처럼 했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정복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뭘로 누르자? 군사력으로 누르자. 영화 300 보시면 다 칼 들고 있죠. 네, 그죠? 영화 300 보시면. 그래서 이 지배층, 도리스인이 결국엔 나머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힘으로 누르는 거야. 그래서 군사정치를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정복민 가운데 페리오이코유가 있고 헤일로타이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건 헤일로타입니다. 사실은 예속 농민인데 거의 노예와 비슷해요. 헤일로타이. 피정복민 가운데 헤일로타이. 그 다음에 반자유인이라고 해서 페리오이코라고 했는데 피정복민이 여하튼 간에 눌려있는 상태. 적은 숫자의 시민이 눌려있는 상태를 우리가 스파르타의 인구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뭘 한다? 군사력. 오직 군사력. 자, 스파르타 사람들 5%는 전부 다 같이 산다. 네. 합동생활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린 남자아이들은 바로 군사교육을 시킨다. 5살부터.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아고게라고도 하는데 같이 알아두실 거예요. 아고게 하면서 곧바로 군사교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따지면은 거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곧바로 사관학교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육군, 보병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군사정치를 하는 나라가 스파르타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고게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과 그리스 세계의 변화예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처음 본 거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이거 영상으로 봤었죠. 쭉 배웠을 때 그때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전쟁이. 그쵸? 그러면서 그때 첫 번째 화가 나는 왕이 누구였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 때 이걸 배웠어요. 그쵸? 다리우스 1세가요. 그리스한테 공물을 바치고 항복을 하라 했더니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발생한 전투가 페르시아 전쟁인데 여러 개가 있지만 다리우스 1세가 쳐들어갔다가 깨진 전투가 바로 여기 적혀있네요. 1번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죠. 근데 이때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아테네가 이겼던 이 마라톤 전투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다리우스는 화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라톤 전투 하나 적어두고 이때 뭐 유명한 일화가 이때 자기가 이겼다고 아테네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뛰었던 그 거리가 42.195km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회를 마라톤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식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리우스 1세 때 마라톤 전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었던 왕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야, 이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해서 곧바로 2차 전쟁이 일어나요. 역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때 나왔던 그 영화가 바로 영화 300입니다. 영화 300. 그래서 영화 300에 보시면 얘가 쳐들어갔을 때 첫 번째 누굴 만나죠? 스파르타를 만나죠. 그때 영화 스파르타 300에 300명의 그 레오니다스와 300명이요. 이 테르모필레에서 버티죠. 이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300명이 다 져요. 300명이 다 뻗어 죽고 나머지 전투가 크세르크세스가 밀고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테르모필레는 아스파르타가 이긴 게 아니고 진 거야. 영화 300은 보면 알겠지? 자, 크세르크세스가 어디서 싸웁니까? 결국에는 바닷가에 싸웁니다. 그 바닷가에 싸웠던 그 섬이 살라미스 섬이었어요. 그 살라미스 섬에서 그 그리스 아테네 해전에서 아테네가 이끌었던 장수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배를 부수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의 끝입니다.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한다라는 건 아테네가 승리했다. 결국엔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아마 이게 영화 300의 2가 있어요. 300의 1이요. 테르모필레고요. 300의 2가요. 살라미스 얘기일 거예요. 302는 흥행하진 않아서 유명하진 않은데 혹시 영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영화 302도 있다라는 것도 그냥 알아둘게요. 살라미스 해전은 끝나서 결국엔 페르시아 전쟁은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결과예요. 전쟁 이후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는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거의 제국이 돼요. 아테네는. 옆에 있는 폴리스들이 다 고개 숙여요. 얘네한테. 폴리스와 폴리스는 하나의 그 도시국가라고 해서 거의 동등한 관계였는데 이때부터 깨져요. 아테네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테네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이 동맹의 맹주가 된다라고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델로스 동맹은 델로스 섬이 여기 있어요. 이 섬에다가 돈을 모아놨나 봐. 델로스의 금고가 있었대. 아테네의 금고가. 그래서 그걸 이름을 따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아테네를 따르는 애들은 얘네들한테 돈을 바치면서 아테네한테 이제 숙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동맹의 이름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그 승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또 힘이 센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예요. 여기 나와 있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도 맹주가 됩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맹주가 돼요. 그래서 얘네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죠? 그리스 폴리스 대 폴리스들끼리 다이다이 떠야죠. 그쵸?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 이후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이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는구나. 아테네와 싸우는구나.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결국엔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때 이긴 사람의 이름을 땄겠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패배하고 아테네 민주정도 무너지게 되는 모습. 이때부터 비판받아요. 아테네 민주정.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큰 비판받는 게 중우 정치. 멍청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정치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데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민주정은 결국엔 이때부터 안 좋은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모크라시는 되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좋은 의미인데 이 당시에는 데모크라시 하면 되게 비판받았어요. 플라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소크라테스 죽는 거 보면서 이거는 중우 정치, 멍청한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니까 이런 우리 스승 같은 현명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어간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테네 무너졌다. 그 다음에 아테네가 갖고 있는 이 데모크라시,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는 데모크라시는 그렇게 중요한 되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테네가 지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리스의 이 전체도 약간 몰락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저 위에서 여기가 마케도니아거든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일파에게 그리스 전체가 다 먹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그 사람이 누구냐? 걔 이름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체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먹힌다? 마케도니아한테 먹히는구나. 그 사람 이름은 바로
필리포스 2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요. 너무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1세입니다. 예, 그냥 1세는 안 좋아요.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의 시대가 곧 돌아오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98페이지까지 그리스에 대한 내용,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내용을 배웠고요. 사실 선생님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은 보여줄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자체가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시험 끝나거든 한 번쯤은 꼭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또 보지 않을까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스의 문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문화까지부터 하고 알렉산드로스 시대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